신의주는 이미 국가의 모습이 사라진 도시였습니다. 끊이지 않는 장마와 붕괴된 제방, 허위 방송만 반복하는 당국 속에서 도시는 순식간에 무정부 지대로 변했습니다. 배급은 끊기고 공장과 장마당은 폐허가 되었으며 주민들은 굶주림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무장 집단이 거리를 장악했습니다. 누구도 인민을 보호하지 않는 곳, 신의주는 더 이상 체제의 도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하는 황폐한 전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신의주를 이렇게 만든 진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이름은 한성철입니다. 나이는 45이고 신의주 제약 공장에서 26해째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한기사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호칭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 미경과 17살 아들 준호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당원이었습니다. 22살에 입당해서 23년을 충실한 당원으로 살았습니다. 매주 생활총화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공장에서는 생산직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정기 배급이 나왔고 명절엔 특별 배급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방 2개짜리 낡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에겐 보금자리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습니다. 공장까지 걸어서 30분이었습니다. 신의주 거리는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아침 선전 방송이 울려 퍼지고 출근하는 인민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저는 그 풍경이 익숙했고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공장에서 저는 낡은 중국제 기계들을 정비했습니다. 부품이 자주 고장났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 기술이었고 인민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점심엔 옥수수밥과 된장국을 먹었고 동료들과 농담을 나눴습니다. 퇴근 후엔 아내가 준비한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엔 아들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준호는 수학과 물리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보다 더 나은 기술자가 되어 평양에서 일하길 바랐습니다. 그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밤 10시면 온 가족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 조선중앙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2024년 7월 초까지 제 삶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26해를 반복한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엔 장마당에 들러 생필품을 샀고 가끔 압록강 둔치에 나가 강 건너 중국 땅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널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술자였고 당원이었으며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제겐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국가가 저를 보호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저는 제 기술력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7월에 그 비가 내리기 전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얼마나 약한 것인지를. 장마가 시작되던 그날까지 저는 여전히 충실한 당원이었고 행복한 가장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까지는요. 2024년 7월 중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장마였습니다. 신의주에선 해마다 7월이면 비가 왔으니까요. 저는 우산을 쓰고 출근했고 공장 식당에서 동료들과 날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해 장마는 좀 길구만 그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나흘째, 닷새째 계속 내렸습니다. 조선중앙방송에서는 여전히 피해는 미미하다고 말했지만 거리의 물웅덩이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공장 지하 창고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급히 자재들을 위층으로 옮겼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압록강 쪽에서 흙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이미 난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언덕 위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둑이 무너졌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을 깨웠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 귀중품만 챙겨. 우리는 급히 옷가지 몇 벌과 준호의 교과서 그리고 제 당원증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미 1층엔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무릎까지 차오른 누런 흙탕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물을 헤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의주 거리는 지옥이었습니다. 압록강의 흙탕물이 제 방을 넘어 도시 전체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언덕으로 도망갔습니다. 어떤 이는 집에 남은 가족을 찾아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고 준호를 등에 업었습니다. 우리는 산비탈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우리가 살던 아파트가 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2층, 3층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산비탈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젖은 옷을 입고 멍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신의주 시내가 거대한 호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26해를 출근하던 제약 공장도 물에 잠겨 지붕만 보였습니다. 며칠 뒤 물이 조금 빠지자 저는 우리 집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모든 것이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끼던 이불, 준호의 교과서들, 제가 모아둔 공구들이 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엌 찬장은 무너져 내렸고 벽에는 물 자국이 천장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6해를 모은 삶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당 간부가 와서 말했습니다. 동무들, 당에서 곧 대책을 세울 것이오. 조금만 참으시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산비탈에 처진 천막촌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백 개의 낡은 천막이 언덕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중 하나를 받았습니다. 비닐 천막 하나가 우리의 새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막 안에서 아내와 아들을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빗소리가 여전히 천막을 두드렸습니다. 천막촌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당에서 옥수수 가루를 조금씩 배급했고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배급이 끊겼습니다. 당 간부들이 하나둘 모습을 감췄습니다. 저는 아들 준호가 걱정됐습니다. 17살 아이가 제대로 먹지 못해 야위어 갔습니다. 저는 천막에 아내와 아들을 두고 장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몸에 숨겨둔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한 5,000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이면 쌀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장마당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없고 사려는 사람만 가득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유령처럼 시장을 배회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알던 쌀 상인을 찾아냈습니다. 그의 자판은 비어 있었습니다. 동무 쌀 좀 파시오. 돈은 있소. 저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상인은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지금 돈이오? 쌀 한 킬로에 3만 원이요. 나도 먹을 게 없단 말이오. 제 손에 5,000원은 종이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해졌습니다. 제발 내 아들이 굶고 있소. 기술자요. 나중에 꼭 갚겠소. 제가 당원증을 꺼내 보이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놈 당원이래. 당원이 돈을 숨겨뒀을 거야. 순식간에 사람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당신네들이 식량 창고를 다 숨겼지. 특권층 새끼가 우리 앞에서.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아니요, 나도 다 잃었소.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밀치며 천막으로 도망쳤습니다. 천막에 돌아와 숨을 헐떡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당원증이 이제는 보호가 아니라 위협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무너진 이곳에서 당원이라는 신분은 저를 죽일 수도 있는 표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소문이 돌았습니다. 평양에서 TF팀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국가가 돌아온다. 질서가 회복된다. 하지만 그 희망은 이틀 만에 깨졌습니다. TF팀이 무장 집단과 총격전을 벌이다 패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새벽 TF팀은 우리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날부터 신의주는 완전한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무장 집단이 대낮에 천막촌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들은 소총을 어깨에 메고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보위부도 당 간부도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이미 도망간 뒤였습니다. 어느 날 밤 천막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 천막이 약탈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을 껴안고 숨을 죽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일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기술자였습니다. 당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술도 제 당원증도 제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국가는 사라졌고 저는 굶주린 군중과 무장 집단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강을 건너야 한다고. 무장 집단이 우리 천막을 찾아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3명의 남자가 소총을 들고 천막 앞에 섰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썩은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여기가 한기사 천막이 맞나? 당원 양반 말이야. 저는 아들을 뒤로 밀었습니다. 우리도 다 잃었소. 가진 게 없단 말이오. 그가 천막을 발로 툭 찼습니다. 당원이 가진 게 없을 리가 없지. 우리가 이 구역을 보호하기로 했소. 보호세를 내야지. 정말 아무것도 없소. 제가 소리치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저 아들놈이라도 일손으로 내놓으시오. 17이면 딱 좋은 나이지. 그의 더러운 눈빛이 준호를 훑었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결정하시오. 돈 아니면 아들이오. 그들이 떠난 후 천막 안은 죽음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아내 미경이 울먹이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죠?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2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제 아들을 저 짐승들에게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 남으면 우리 가족은 죽습니다. 굶어 죽거나 무장 집단에게 죽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살 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것. 저는 예전 공장에서 알던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김동혁, 그는 중국과 물건을 밀수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천막을 나섰습니다. 김동혁을 찾아 폐허가 된 시장을 헤맸습니다. 다행히 그는 아직 신의주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구석으로 끌고 갔습니다. 동혁이, 나 좀 도와줘. 우리 가족을 강 건너로 넘겨줘. 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형님, 지금 강 건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요즘 강도들이 득실거립니다. 알아. 하지만 여기 남으면 죽어. 제발 부탁이야. 저는 주머니에서 마지막 남은 돈을 꺼냈습니다. 2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벗었습니다. 이게 전부야. 제발. 김동혁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흘 뒤 밤 11시 강변 옛 부두에 나오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드립니다. 늦으면 못 갑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네. 천막으로 돌아와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 강을 건너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미경이 울먹였습니다. 여보, 잡히면 우리 다 죽어요. 준호는 어떡하고요? 여기 남아도 죽어 적어도 강을 건너면 살 가능성이라도 있어.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무섭지 않아요. 아버지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17살 아들이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준호야, 우리 꼭 살아남자. 사흘 동안 우리는 천막에 숨어 지냈습니다. 무장 집단이 다시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날 밤, 저는 가족을 깨웠습니다. 지금 떠나야 해. 소리 내지 말고 나를 따라와. 우리는 천막 뒷면을 조용히 찢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기어나가 산비탈을 내려갔습니다. 멀리서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고 준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우리 함께 가는 거야.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천막촌을 빠져나와 신의주 시내로 향했습니다. 강변 부두까지 가려면 장마당을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멀리서 불길이 보였습니다.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장마당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장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가게를 부수고 약탈하고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비명과 고함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제가 26해를 오가던 그 장마당이 지옥이 되어 있었습니다. 빨리 가요. 눈에 띄면 안 돼요.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불길의 그림자를 따라 몸을 숨기며 시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약탈자들이 물건을 두고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모퉁이를 돌 때 준호가 제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앞에 6명쯤 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미경과 준호를 썩은 배추 더미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영원 같은 3분이 지나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약속 장소인 옛 부두는 홍수로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5분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갈대밭 사이에 숨어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11시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김동혁이었습니다. 형님, 이리 오십시오. 빨리. 그의 뒤에 작은 목선이 물에 떠 있었습니다. 배는 낡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걸 타고 건너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우리는 배에 올랐습니다. 김동혁이 낡은 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털털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강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강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신의주가 불길 속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제가 45해를 살았던 도시가 지옥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준호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배가 강의 절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더 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동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기랄, 강도들입니다. 그는 배의 방향을 틀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더 큰 배가 우리 배 옆에 붙었습니다. 곤봉과 칼을 든 남자 4명이 뛰어넘어왔습니다. 움직이지 마, 이 새끼들아. 우두머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내와 아들을 뒤로 감췄습니다. 가진 거 다 내놔. 김동혁이 떨리는 손으로 돈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강도가 그것을 낚아채더니 비웃었습니다. 이게 다야? 저 가족은 뭐야? 그의 칼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맞은편 강둑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중국 공안의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강도들이 당황했습니다. 김동혁이 품에서 작은 권총을 꺼냈습니다. 강도 중 하나가 그의 손을 칼로 쳤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김동혁이 쓰러졌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총소리, 비명, 엔진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이 배에 남으면 죽습니다. 강도에게 죽거나 중국 공안에게 잡혀 북송되거나. 준호야, 미경아. 저는 가족을 끌어안았습니다. 날 꽉 잡아. 숨 참아. 그리고 저는 얼음같이 차가운 1월의 압록강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은 뼈를 부수는 듯 차가봤습니다. 1월의 압록강은 얼음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준호를 한 팔로 끌어안고 필사적으로 물을 헤쳤습니다. 미경도 제 옷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여전히 총소리가 울렸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심장 소리와 턱까지 차오르는 죽음의 냉기뿐이었습니다. 팔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가라앉을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헤엄쳐. 저쪽이야. 저는 중국 쪽 강둑의 희미한 불빛을 향해 팔을 저었습니다. 얼마나 헤엄쳤을까요?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제 옷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준호야. 저는 미친 듯이 아들을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 거의 다 왔어. 미경이 뒤에서 헐떡였습니다. 여보, 저 못 가겠어요. 안 돼. 조금만 더. 저는 아내의 손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 손으론 준호를,
다른 손으론 미경을 붙잡고 저는 다리만으로 물을 찼습니다. 그때 제 발이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얕은 곳에 도달한 것입니다. 저는 남은 힘을 다해 가족을 끌었습니다. 발이 진흙을 디뎠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저는 네 발로 기어 강둑으로 올라갔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갈대밭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기침을 했습니다. 물을 토해냈습니다. 미경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멀리서 중국 공안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일어나. 숨어야 해. 우리는 젖은 옷을 입은 채 갈대밭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공안 차량의 불빛이 강둑을 훑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불빛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을 지나갔습니다. 10분쯤 지나자 차량은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젖은 옷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강둑을 따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버려진 건물을 찾았습니다. 옛날 창고로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젖은 옷은 얼어붙어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준호가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잡히면 북송될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중국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버려진 건물에 숨고 밤에는 쓰레기통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함께 있었고 살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준호가 열이 났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젖은 탓이었습니다. 약을 구할 수도 병원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아들의 이마를 만지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단둥 어딘가에 숨어 지냈습니다. 저는 예전에 공장 일로 알게 된 중국 상인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중국에서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단둥의 폐건물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지하실에 숨고 밤에는 쓰레기를 뒤졌습니다. 준호는 18이 되었지만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미경은 야위어 갔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쓰레기통을 뒤지다 우연히 옛 동료를 만났습니다. 제약 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박철민이었습니다. 그도 탈북자였습니다. 형님, 살아계셨군요. 우리는 숨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없어요.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박철민은 브로커를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1인당 200만 원씩. 저는 절망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6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일을 해야 합니다. 불법이지만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저는 중국인 공장에서 몰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신분증이 없어서 중국인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1년 반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마침내 6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박철민이 브로커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브로커는 30대 조선족 여자였습니다. 여권은 위조입니다. 절대 말하지 마세요. 들키면 다 끝입니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베트남 국경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틀 동안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탔습니다. 검문이 있을 때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작은 호텔에 숨겨주었습니다. 이틀 뒤 태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때까지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우리는 방 안에 숨어 지냈습니다. 준호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럼 꼭 갈 거야.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틀 뒤 우리는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트럭에 태웠습니다. 15명의 탈북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짐칸에 숨어 국경을 넘었습니다.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방콕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에 가야 합니다. 거기서 보호를 요청하세요.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떨렸습니다. 들어가요. 미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대사관 문을 열었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경비원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직원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한국말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습니까? 이리 들어오세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직원이 물과 빵을 가져왔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보호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준호도 울었고 미경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한 달 뒤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신기한 듯 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우리 이제 자유야.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땅이었습니다.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한성철 씨 가족분들이시죠? 환영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원도 기술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우리는 정부 차량에 올랐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나원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교육받고 정착 지원을 받으실 겁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저는 멍했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신의주에서는 밤이면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데 이곳은 나처럼 밝았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고 취업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편의점이 24시간 열려 있다는 것,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 날 온다는 것,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를 본다는 것,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준호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19살이 된 아들은 한국 학생들과 같은 속도로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 가고 싶어요. 공학을 배우고 싶어요. 아들의 눈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신의주에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후 정부에서 정착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화성시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지만 우리 것이었습니다. 미경이 부엌에서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집이 생겼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저는 화성에 있는 전자부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제 나이 48에 다시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기술이 여기서도 통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기계는 훨씬 현대적이었지만 원리는 같았습니다. 동료들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신의주 제약공장에서 1년 동안 받던 것보다 많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가족을 데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삼겹살을 시켰습니다. 고기가 구워지는 것을 보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선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그래, 마음껏 먹어.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신의주 천막촌이 떠올랐습니다. 굶주림에 떨던 그날들, 무장 집단의 위협, 얼음 같은 강물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공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미경은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와 가족과 저녁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밤 11시였지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우유를 사며 생각했습니다. 신의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삽니다. 더 이상 당원 한성철이 아닙니다. 제약공장 기술자 한기사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한성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성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가족과 밥을 먹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신의주에서 제가 가졌던 안정은 거짓이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자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진 자유는 진짜입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가끔 밤에 꿈을 꿉니다. 천막촌에 있는 꿈, 무장 집단이 쫓아오는 꿈, 얼음 같은 강물에 빠지는 꿈. 그럴 때마다 저는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옆에서 자는 미경을 봅니다. 옆방에서 자는 준호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제야 안심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북한에 있는 동료들을 생각합니다. 제약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 천막촌에서 함께 버티던 이웃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